HTX 여행 중에서 세종의 며느리들 기억나십니까? 세종 며느리. 네. 아, 네.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던 거. 네, 맞아, 맞아. 동현 씨 기억나요? 기억나죠. 예. 압승술이라는 그 주술에 집착했던 첫 번째 며느리 희빈 김 씨. 그리고 동성애 스캔들을 일으켰던 두 번째 며느리 순빈 봉 씨. 자, 이렇게 문종의 아내 두 명이 연달아 쫓겨났었습니다. 이미 간택을 통해 두 번이나 고르고 고른 며느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쫓겨났어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며느리는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되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때 후궁들 중에서 세종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 후궁건 씨. 네, 맞습니다. 경혜공주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파격적으로 새로운 간택 절차 없이 후궁이었던 권 씨를 세자빈의 자리에 올려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종은 간택 절차 생략하고 후궁 권 씨를 바로 세자빈으로 선택했을까요? 세자빈으로 세종의 눈에 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뭔지 한번 보시죠. 권 씨는 이미 딸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의리상 마땅히 세자빈으로 세워야 될 것이다. 근데 딸을 낳아도 의리를 지켜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세종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권 씨가 딸을 낳았으니까 어떤 가능성도 있다? 아들. 그렇죠. 아들을 낳을 가능성 역시 크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와. 자, 그렇게 바로 경혜공주의 탄생이 후궁 권 씨를 후궁에서 세자빈으로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종의 손녀이자 세자였던 문종의 유일한 자식인 경혜공주는요, 정말 이 조선왕실의 금지옥엽으로 엄청난 예쁨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경혜공주가 7살이 되던 해인 1341년 세종과 문종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뭘까요? 후궁건 씨가 아들을 낳아요. 맞습니다. 바로 경혜공주 어머니 권 씨가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조선 왕실에서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후계자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은 이봉위라고 짓습니다. 경혜공주 역시 6살 터울의 동생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동생이 생긴 바로 다음 날 경혜공주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었어요? 바로 경혜공주의 어머니 권 씨가 바로 그 아들을 낳고 그만 산후병으로 사망한 거예요. 경혜공주는 한창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7살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된 겁니다. 자, 어린 경혜공주의 슬픔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지요. 사실 그 문종하고 권 씨 사이에는 경혜공주에 앞서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돌도 되기 전에 일찍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얻은 딸이 이제 경혜공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혜공주가 7살의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를 잃게 됐고 더 이상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자라게 됐으니까 이 문종은 아버지로서 더욱더 각별히 그 경혜공주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신경 쓰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 없이 남겨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경혜공주의 남동생. 어머니 없이 남겨진 경혜공주와 남동생 사이 어떻겠습니까? 각별하죠. 애틋하죠.
그죠? 서로 의지하고 막 아, 그럼요. 잘 자랐을 것 같아요. 예. 6살 터울이 나는 이 남매 경혜공주는요, 하나뿐인 동생을 잘 보살폈고요. 동생도 경혜공주를 잘 따랐습니다. 이 둘은요, 궁궐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남달리 돈독하고 아주 우애 좋은 그런 남매로 자라게 됩니다. 드디어 경혜공주가 혼인을 하게 된 겁니다. 경혜공주의 남편 찾기에 당시 세자였던 아버지 문종은 물론이고요, 세종까지 나서가지고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뽑힌 경혜공주의 남편 누구였을까? 바로 종종? 종종. 종종? 그 이방원 형? 네, 그러면 이제 가게가 꼬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왕 아니에요? 왕? 정종이면? 자, 그렇게 보이시죠? 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왕이라서 종이 붙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정종이에요. 아니 이름 저렇게 지어도 괜찮아요? 강문식 교수님, 경혜공주 남편으로 정종을 고른 이유가 있었겠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종의 그 해주종 씨가 2번이나 왕실의 사돈이 됐던 집안, 아주 명문가였고, 그래서 그런 집안에 시집을 보내면 더 잘 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아마도 세종이나 문종은 이 정종을 이 부마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이 고르고 고른 당대 최고의 명문가의 정종이란 인물과 경혜공주가 혼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경혜공주가 혼인을 하고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경혜공주를 아꼈던 할아버지 세종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세자였던 아버지 문종 어떻게 될까요? 왕이 그렇죠. 아버지 문종이 대신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경혜공주가 정식으로 공주가 된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경혜공주란 이름은요, 바로 이때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할아버지 세종의 죽음 이후에 경혜공주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종의 건강? 맞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문종은 원래 세자 시절부터 건강이 원래 좋지 않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죽음 이후 그 상을 치르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1451년 4월 1일 문종은요, 문득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실록에 남겨진 그 문종의 파격적인 계획. 철거시키도록 명하신 양덕방의 인가가 30여 구에 이른다. 양덕방. 양덕방이 뭐지? 양덕방이 뭐예요? 인덕방. 양덕방은요, 지금으로 치면 종로 안국역 근처 북촌입니다. 당시 문종이 머물던 경복궁과도 멀지 않은 곳이었죠. 자, 그런데 대체 왜 문종은 북촌의 집 30여 채를 싹 철거하도록 명했을까요? 와, 경혜공주의 그 신혼집을 마련해 주려고. 예스. 당시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던 경혜공주는요, 궁궐을 나가서 정종의 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문종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끼고 사랑했던 경혜공주에게 으리으리한 살림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와. 자, 이때 문종의 이 명에 쌍수 들고 반대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하들. 맞습니다. 바로
문종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을 철거하여 헐어버리면 큰 원망이 일어날 거라고 이 어명을 거둬달라고 반대하는 거죠. 그냥 진행했을 것 같은데. 너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진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시한 채 그냥 진행합니다. 야. 자, 이렇게 문종은 경혜공주를 아끼는 마음에 이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경혜공주의 새 신혼집 짓기 이 프로젝트를 강행했던 겁니다. 결혼 이후에도 경혜공주를 향한 아버지 문종의 애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배 생활 중이던 정종이 빠져 지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교. 정종은 외출과 외부인 접촉이 금지된 상태에서 승려들과 몰래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만났던 그 승려와 함께 반역을 꾸몄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남편의 모습을 본 경혜공주. 가슴이 또 내려앉죠. 왜냐면은 이번엔 또 어떤 일로. 진짜 다사다난하네요. 그러니까요. 힘들어. 애도 있는데. 그렇게 한양으로 끌려간 정종은 승려와 반역을 꾸몄다는 혐의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충신이 되어 주상께 죄를 받았으니 어찌 아픔이 있으리요?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고요. 담담하게 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계속 어쨌든 간에 감시하고 계속 보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냥 못 참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쳤나 보다. 지쳤어. 지쳤으니까. 돌이켜보면 정종은요, 그동안 오랜 세월 유배지를 전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심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종은 더 이상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461년 10월 결국 세조는 정종에게 참혹한 벌을 내립니다. 능지처참. 네, 거열형. 세조는요,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에게 사지가 찢기는 끔찍한 형벌을 내린 겁니다. 네, 사실 경혜공주가 남편의 죽음을 눈앞에서 직접 지켜본 건 아니에요. 경혜공주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유배지에서 전해 듣게 됩니다. 아유, 3살 아들이랑. 자, 이때 경혜공주에게 남은 건 정말 가슴속에 굳게 맺힌 한이었을 겁니다. 동생에 이어 남편까지 삼촌 세조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가요, 고작 27살이었어요. 자신의 마지막 행복까지 산산조각 낸 삼촌 세조에게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아유. 하지만 경혜공주는요, 남편이 죽은 충격에 길게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왜였을까요? 아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정종이 처형당했을 당시 경혜공주의 아들은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더 정신 바짝 차렸던 이유, 그건 뭐냐면 경혜공주 뱃속에는 둘째 아이까지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은데. 과거에는 30여 채의 집을 허물어서 지은 정말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 살았지만 지금은
뭐 재산은 모조리 몰수당했고요. 자, 그래서 집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남편 정종 대역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혜공주와 아이들도 역적의 아내이자 역적의 자식일 뿐이었죠. 남편 정종이 죽은 후 실제 경혜공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정종이 참혹하게 죽은 뒤 광주에 남겨져 있던 경혜공주를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환관을 광주에 보내어 정종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 세조? 네, 경혜공주를 찾아온 건 바로 궁궐에 있던 세조가 보낸 환관이었습니다. 세조가 왜요? 뭐 자, 그렇게 경혜공주는 뱃속의 아이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상경합니다. 그리고 경혜공주는 참담한 심정을 견뎌내며 한양에 있는 바로 이곳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아 다시 세조한테 가야 되니까 궁으로. 맞습니다. 드디어 7년 만에 삼촌 세조의 앞에 선 두 모자. 전 여기에 뭐 하나 두고 가죠. 비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왜냐면 비녀를 찌르려고요? 네, 아니, 그 정도로 이성을 잃죠 무조건.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자식을 위해서 정말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한이 맺혀 있지만 그거를 숨겨야 되죠.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사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혜공주 입장에서는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 세조와의 시떨리는 이 악연을 스스로 풀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혜공주 모자를 본 세조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예원 씨가 기록을 한번 읽어주시죠. 정종의 아들과 아내가 입거라여 아련하니 세조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눈물을 뿌리셨다. 울었어요? 과장된 것 같은데 이 기록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포인트는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셨다요. 그 불쌍한 거 누가 만들었냐고. 정말 살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 와서 불쌍하게 여기어 눈물을 흘렸다는 건 민심을 너무 의식을 해서 기록이라도 좋게 남기기 위해서 세조가 좋은 기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은 그죠? 네. 민심을 의식해서라도 세조는 경혜공주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단종도 죽고 정종도 죽고 가족을 모두 잃은 경혜공주, 사실 세조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당시 세조의 마음에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온갖 풍파를 겪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경혜공주의 모습이 세조의 눈에 너무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비록 이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은 살려둘 수 없어서 엄벌에 처했지만 자기 조카인 경혜공주는 안쓰러워 보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경혜공주와 세조가 재회하고 얼마 뒤에 세조는 경혜공주를 위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 이 자식을 위하는 경혜공주의 바람이 통한 걸까요? 이 세조가 경혜공주와 그 자식들을 연좌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정종은 역적이 돼서 죽었잖아요.
대역 죄인이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고요. 자식과 손자까지 줄줄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경혜공주와 자식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진짜 큰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나마 진짜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세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혜공주는 문종의 딸이며 죄가 없으니 집과 노비를 주고자 한다. 아, 노비를 그때 다 없앴잖아요. 빼앗은 걸 다 돌려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해 집은 물론 부리는 하인도 없던 경혜공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다행이다. 교수님, 그 세조가 이렇게 경혜공주를 좀 챙겨주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세조는 이 왕실의 어떤 권위, 위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혜공주가 돌아온 이상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정도 반전이면 어떻게? 이제 좀 그냥 숨통 트이는 정도.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막 꽉 막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생활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해졌다라는 느낌? 약간 좀 소문 튀어요. 자, 이렇게 세조의 지원을 받으면서 경혜공주는 얼마 뒤 딸을 출산합니다. 아, 맞아. 임신 중이었죠. 네, 아들은 유배지에서 낳았지만 딸은 한양에서 낳게 된 거죠. 그렇게 경혜공주는 두 아이와 함께 세조의 배려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혜공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 과연 이 경혜공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예원 씨가 한번 기록을 읽어주시죠. 공주는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 비구니가 네, 된 거네요. 네, 진짜로 자식들 놔두고요? 네. 겨우 3살밖에 안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남겨둔 채 경혜공주는 홀로 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어떡해. 경혜공주는 대체 왜 자식을 남겨두고 절로 들어가 버렸을까요? 근데 이거 계속 받아도 되나?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죄책감 들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죽었는데 뭔가 그 남편을 죽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아마 경혜공주의 가슴 속에는 턱 하고 막힌 듯 정말 이 풀어지지 않는 한이 있었을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 삼촌 세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는 하고 싶지만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동생과 남편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궁에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생지옥이어서 못 버틴 것 같아요. 경혜공주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절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혜공주가 절로 가고 나서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진짜 중요해요, 진짜. 네. 경혜공주는요,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세조의 아내.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세조의 아내 정의왕후였습니다. 정의왕후는요, 남편 세조 때문에 고통받았던 경혜공주에게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혜공주의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궁궐에서 키워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경혜공주는 원한과 슬픔을 내려놓고 동생과 남편을 위한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1468년
경혜공주의 인생의 끈질긴 악연이었던 인물 삼촌 세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 또 한 번의 비보가 들려오죠. 바로 경혜공주 자신. 비구니가 되어 절로 떠난 경혜공주도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